통계 분석을 하다 보면요. 그런 경우가 잘 없는데 가끔 가다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정말 난감한 거지. 특히 이제 통계 분석을 잘 못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제 초보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모르는 거지. 그래서 뭐 다른 사람한테 부탁도 해보고 자기가 해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을 때 당황을 하게 되고 더 이상 물어볼 데가 없으면 저한테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통계 분석 결과가 나오는 데이터라면 원인이 뭘까? 엄청나게 이제 고민을 하죠. 원인이 뭐 하나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원인일까? 저게 원인일까? 막 뒤져봅니다. 분석을 역추적해서 들어가기도 하고 내가 다시 한번 처음부터 분석을 해보기도 하면서 원인이 뭘까? 뭐 이런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게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주 독특한 경우에는 이거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전문가다 하더라도 내가 분석이 안 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가면 이 전문가가 되게끔 만들어 줄 거다. 이거는 착오입니다, 착오. 착각이에요. 안 되는 데이터는 지 아무리 전문가 아니라 전문가 할배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뭐 데이터를 바꾸든가 여기다 한번 제가 적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체계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여기다가 도저히 불가능이라고 써보겠습니다. 이건 뭐 아무리 전문가다 하더라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첫 번째는 데이터가 문제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데이터를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뭐 데이터를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다라고 치면은 설문조사 자체를 다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응답자가 응답을 정성스럽게 안 했다는 거지.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패널 데이터 같으면은 내가 데이터 소팅을 잘못한 거지.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불러와야 되는데 데이터 소팅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데이터만 바꿔서 되는 문제라면 괜찮아. 그냥 다시 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하면 제대로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데이터를 바꾸는 게 답이 아닌 경우에는 뭐가 문제냐? 바로 연구 모형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보통 이제 여러분들 그 사회과학 같은 경우에서 이런 일이 좀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사회과학은 어떤 겁니까? 대부분이 이 추론 자체가 약간 연역적이야. 그러니까 예상되는 결과가 나오게끔 모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확인적인 성격이 많아요. 왜 그러다 보니까 인간을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경험조차도 상당히 상식적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 아무리 약간 탐색적인 게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는 연역적인 결과가 예상되는 그거를 우리 소위 말해서 교수님들은 야 그거 뻔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직 증명된 적이 없다면 우리는 선행연구와의 차별화를 통해서 학술적 가치에 기여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 아무리 지도교수나 심사위원이다 하더라도 함부로 그거 뻔한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사회과학자로서의 도리가 아니야. 그거는 학자가 해야 될 말이 아니야. 그래서 정말 그것이 선행연구와 차별화가 될 수 있는 아직까지 증명되지 못한 거라면 설사 뻔한 결과가 예상된다 하더라도 그거 뻔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조롱하듯이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어야 되는 모형이어야 하는데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없는 이제 그런 모형을 자기가 설계를 했다면 그건 이제 모형 수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형 수정이 되면 당연히 뭐 통계 분석 같은 경우에는 변수의 조정이 있을 거기 때문에 당연히 데이터를 바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불가능할 경우에는 한 1, 2번 정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도저히 불가능이 아니라 뭔가 중간에 잘못된 게 있어요. 이게 통계 분석을 하다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와. 그런데 따지고 보니까 통계 분석 자체의 과정에서 뭔가 오류가 있었다. 라고 한다면 이 오류는 바로 잡으면 되거든. 그러면 내가 아무리 분석해도 안 나왔던 게 잡힐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거냐면 이제 첫 번째가 이런 경우가 좀 제법 많아요. 어떤 거냐면 이제 이상치, 이상치가 있어서 이상치가 있는 거지. 이상치가 뭡니까? 아웃라이어인데 아웃라이어.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말 그대로 이상한 값이 들어 있는 거예요. 제가 흔히 드는 사례를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자면 뭐 여자 고등학교에 3학년 1반에 평균 몸무게가 한 30명 있는데 평균 몸무게가 뭐 한 50kg에서 한 55kg 정도 되어야 여학생들이니까 평균 내가 이거 너무 과소평가했나? 한 60kg 정도 돼야 되나? 하여튼 요 정도가 평균 몸무게가 돼야 되는데 3학년 2반 평균 몸무게를 보니까 왔다며 이거 250kg가 돼버렸네.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엄청난 애들이 뭐 소위 말해서 뭐 그 여자 유도부 애들 막 슈퍼 헤비급 여자 유도 선수들이 한 5명이 딱 있는 거예요. 30명 중에. 그렇게 되면 걔네들 몇 명 때문에 평균 몸무게가 확 올라가 버렸다는 거죠. 이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다른 변수하고. 그러니까 그런 몸무게가 이상치가 되는 거죠. 이상치를 골라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이상치를 드러내면 다시 평균 몸무게로 돌아오겠죠? 그러면 이제 얘네들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게 맞겠죠. 이제 요런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상치 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슨 뭐 정규성 검사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이것도 뭐 IQR의 1.5배가 넘어가는 IQR이 뭡니까? IQR 인터쿼타일 레인지 IQR의 1.5배가 넘어가는 거 상하 1.5배가 넘어가는 걸 찾아가지고 뭐 걷어낸다든지 아니면 이제 표준화 점수 Z값의 뭐 몇 배수 뭐 2배수 또는 3배수가 넘어가는 것들을 골라가지고 걷어낸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어떤 오류를 수정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또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어떤 경우냐면 소장님 이거 분명히 가설이 채택된 건 맞아. 채택돼서 기분은 좋았는데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왔다며 이거 부호가 거꾸로 된 거지. 거꾸로 뭐 플러스로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로 됐다든지 뭐 마이너스로 돼야 되는데 플러스로 됐다든지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봐야 돼요. 이 두 가지 이거 여러분들 엄청나게 이런 결과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부호가 거꾸로 됐을 때 여러분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봐야 돼요. 첫 번째가 아주 기본적인 실수를 한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면 역코딩을 안 한 거야. 역코딩을. 그러니까 질문을 할 때 역코딩을 좀 안 하게끔 하든가 질문을 할 때 역코딩을 할 수밖에 없게끔 질문을 던졌으면 역코딩을 하든가 역문항 있잖아요. 역코딩. 이거를 안 해놓고 나중에 해석은 또 역으로 하는 거지. 그래 놓고 부호가 바뀌었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역코딩 문제 꼭 여러분들이 먼저 설문지를 좀 읽어봐. 문항을 내가 이 역코딩을 해야 될 건지 안 할 건지 나중에 그게 헷갈리면 아예 그냥 질문 자체를 역코딩을 안 해도 되게끔 하든가. 그게 아니면
역코딩도 제대로 했는데 이게 부호가 거꾸로 나왔다? 아, 이걸 뭐라고 합니까? 억제 효과라고 하죠. 억제 효과. 서프레션 이펙트라고 합니다. 이것도 제가 그 뭐 옛날에 이제 블로그에서도 한번 오래전에 제가 블로그에서 올린 적도 있고 또 유튜브에서 억제 효과 관련된 설명을 한 적도 있어요. 네, 억제 효과. 이 억제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 이걸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요거 좀 지우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거죠. 예, 이제 말 그대로 부호가 바뀌어져서 나왔는데 이건 역코딩 문제도 아니야. 그래서 이제 소장님 이거 왜 부호가 이렇게 거꾸로 해서 나오는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라고 저한테 들고 왔을 때 제가 이제 가만히 봅니다. 가만히 보면은 모형 자체가 이 연구 모형 자체가 이거는 뭐 반드시 이렇다는 건 아닌데 그냥 경험상으로 봤을 때 모형 자체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요거는 플러스가 나와야 되고 요거는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고 요거는 플러스가 나와야 되고 요거는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고 상식적으로 이제 예상되는 결과가 부호가 그렇게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한 모형에 많이 섞여 있는 구조 방정식 모형. 이런 경우는 이게 부호가 소위 말해서 이게 간단하게 비유를 하자면 저것들도 헷갈려 버리는 거지. 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것도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분산 구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가 연구 모형을 짤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요건 너무 플러스 마이너스 복잡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나는 솔직히 이 말씀을 좀 지금 이 시점에서 꼭 드려야겠네. 그 연구 이제 조금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제가 그냥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내 논문 좀 멋있게 뽀대나게 멋지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모형을 복잡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일부러 그냥 복잡하게 만들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이제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겠죠? 구조방정식 모형에는요, 12구조방정식, 특히 여러분들 흔히 에이모스에서 많이 하는 그 구조방정식을 우리가 12구조방정식이라고 하는데, 특히 12구조방정식을 짤 때는 12구조방정식은 모형의 적합도가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이 적합도 중에서 간명적합지수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간명이 뭡니까? 간명. 심플해야 된다는 거지. 모형이 복잡하면 적합도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구조방정식 모형이라고 하면은 그냥 막 복잡하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오히려 그 반대라는 거예요. 모형이 심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호조차도 여러분들이 설계를 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버리면 복잡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애초에 모형을 뭐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가 하나 정도 들어가는 거는 부호가 하나 정도 다른 거는 괜찮은데 막 여러 가지로 싹 짬뽕이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모형을 일부러 왜 그렇게 짜는 거냐 이거지. 적합도 안 나오게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모형은 간명하게, 심플하게 처음에 설계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거죠. 저도 이거 유튜브에서도 예를 참 많이 들었는데 응답이 내가 설문조사를 한다라고 쳤을 때 응답이 이거 왜곡될 가능성이 있는데 요런 변수 요런 대상에 대한 설계는 피하는 게 좋아요. 제가 자주 드는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폭력, 그러니까 아동학대, 아동학대를 많이 할수록 아동의 행복감이 떨어질 거야. 이거 마이너스로 설계를 했단 말이에요. 마이너스로 설계를 했는데 이게 이제 아동이다 보니까 아동한테 야, 너 얼마나 행복하니? 이렇게 물어보기가 곤란하단 말이야. 그래서 요 두 개를 그 아동의 엄마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봤는데 이렇게 엄마한테 물어볼 일은 아니잖아, 솔직히.
아동학대나 행복감은 사실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 아동한테 물어봐야지. 동일 방법 편의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건 아동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목이 아동이 인지한 학대가 그들의 뭐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 아동이 이제 대답을 못할 정도로 어리니까 엄마한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마는 자기 아이가 행복하다고 주로 느끼겠죠? 그리고 아동 학대는 잘 안 한다라고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진짜 아동 학대를 하는 엄마가 나는 아동 학대를 많이 합니다라고 응답을 할까? 왜곡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엄마들은 나는 안 하는데요? 라고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정말 양심이 착한 엄마들 있잖아. 진짜 순진하고 착한 엄마들은 아침에 우리 애기가 밥 반찬 투정했다고 꿀밤 한 대 딱 때려놓고 나는 나쁜 엄마야 하면서 막 울면서 그날 설문조사 하다가 나는 아동 학대를 합니다. 이렇게 응답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호가 거꾸로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응답의 왜곡 가능성이 있을 만한 이런 복잡하고 막 난해한 이런 설계를 하게 되면 그 안에다가 또 플러스 마이너스가 복잡하게 들어가 있으면 이런 억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모형은 좀 심플하게 내가 설명할 수 있을 정도만 되면 돼요. 그 선행 연구하고 차별화가 되는 한에서 심플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통계 분석 모형을 통계 분석을 해가지고 내가 어떤 논문을 쓴다라고 했을 때 이 통계 분석을 할 모형을 설계를 할 때 이 감이 없으면 하다 보면 모형이 막 복잡해지고 막 난리가 납니다. 뭐가 어떻게, 그러니까 결과에서 어떻게 될 거다라는 게 예상이 안 되니까 그냥 막 하다 보면 산으로 가요.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아, 내가 만약에 모형을 설계를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런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설계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해야 돼요. 선행 연구와 차별화가 될 수 있는 그 최소 한도 내에서 가장 간명하게, 가장 심플하게, 최소한의 차별화가 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심플하게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지. 이게 가장 중요한 설계의 지침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엔간에서는 통계 분석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고, 그리고 그것도 안 되고 이러면 여러분들 솔직히 데이터 자체가 문제예요. 응답이 개판으로 들어왔거나 아니면은 모형이 잘못됐거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미리 예상을 해서 모형 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 요 점을 꼭 명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